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 정치권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의원총회를 예고했다가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준연동형, 병립형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왜 지금 논란거리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선웅 정책관께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발 이슈니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병립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독립형이라고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립형은 예. 그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제를 따로 하는 선거고요. 연동형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제를 같이 연동해서 하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병립형 선거제에서는 거대 양당에게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이고, 예. 연동형은 배분하지 않고 뭐 3당, 4당 다수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겠다는 선거입니다. 당시 2020년도에 민주당이 이 준연동형제를 추진했던 이유는 양당 그 극단의 정치에서 조금 폐해서 벗어나서 예.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참여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명분이 그랬다는 거죠. 네, 명분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성정당 이런 그 논란이 있으면서 예. 사실상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시 가져가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병립형 이 예. 선거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소수 정당에도 비례 의석을 떼준다, 그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비례 의석을 떼주지 않고 네. 결과적으로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꼼수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 취지가 바로 실행하자마자 좀 퇴색된 그런 제도 아닙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제 뭐 논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선거제를 4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그 인구가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역구도 이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선거제를 매년 선택을 해야 돼서 이게 다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선거제를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실패했던 선거제를 고수를 할 거냐, 예. 아니면은 그 전에 있던 선거제로 다시 돌아갈 거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뭐 여러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이 지난번에 했던 선거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거세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김기흥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때 격렬하게 좀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병립형을 고수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럼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면 예. 이쪽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만약 이거를 강행 처리하게 되면. 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좀 말씀하셨다시피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함께 좀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다음 총선이 되겠죠? 이번 총선이 네. 이제 그 4년 만에 왜 자신들이 그 강행했던 그 제도를 바꿀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가 애초에 취지는 이제 다양한 정당들을 원내에 진입시키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도 사실은 안 만들었어야 됐는데 같이 만들게 됐거든요.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애초부터 네. 이 선거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했던 거고, 예. 민주당도 이제 뭐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예. 결국에는 이제 만든 거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도 고수를 하면 국민의힘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 명분이 이게 옳기 때문에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예. 대표적인 분이 이제 뭐 이탄희 의원님이 계신 건데요. 저는 이 다당제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개혁의 만능 치트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1996년에 자민련, 예. 그리고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다당제 쉽게 말하면 제3당을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때의 정치가 지금보다 좋았냐? 저는 여기 약간 좀 의문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선거제는 지금 다당제인데 예. 국민들이 어쨌든 양당에게만 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다당제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 다당제가 월등히 양당제보다 좋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저는 그 증거도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인위적인 다당제에 대한 어떤 뭐 문제 의식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이 선거제 개편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뭔가 좀 딜을 위해서 그랬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도 그때 있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수를 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조국 사태 때 제대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민주당은 원했던 게 공수처법이었나요? 뭔가 좀 법안 처리하고 좀 같이 맞습니다. 했던 것 법안 같은데. 처리도 있고 예. 그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민주당의 어떤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예. 그런 거대 의석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을 저버린 거죠. 조국 사태라는 부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예.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조국을 옹호하는 상황이 이르렀고요. 예. 그 이후에 과연 정의당이 정의당으로서의 어떤 색깔이 있느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고 하면 정의당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 사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인데요.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선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싣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선홍 정책관. 네. 이게 준연동제로 완벽하게 좀 간다는 게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의. 그런데 연동형을 지키자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 뭔가 이상적인 주장이라는 그런 네.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을 어찌 보면 좀 파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일 수도 네. 있는데 그 선거는 승부라는 그 현실론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의 어제 저 발언을 두고 예. 뭐 병립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현실론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예. 해석이 이제 많이 따랐는데요.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병립형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 대표가 그 지난 과정에서 대선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당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어쨌든 예.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 이 제도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이제 뭐 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 다당제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냐면요. 예. 바로 대통령제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민들이 제3당이나 4당한테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당이 잘 됐던 그 정치 환경 속에서도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다 3당, 4당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어쨌든 다당제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현실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내년 총선에 일당이나 과반 확보를 못하면 현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호소를 했어요.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이제 계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갑자기 그 서울 한복판에 탱크가 있고 경찰 대신에 군인들이 모든 것들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뭔가 담보하기 위해서 예. 있는다는 건데 국민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한편으로는 좀 측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존 생각하십니까?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네.
그러니까 내년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이나 9월 달에 당대표 임기가 끝날 텐데요. 예. 지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천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당대표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것을 뭔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거 제도도 뭔가 예. 자기가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본인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맞습니다.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폭주라는 것은 네. 그냥 명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민주당은 180석, 160석 이상의 제1야당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석수를 가지고 껄핏하면 탄핵을 얘기하고 계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독주를 얘기하고 폭주를 얘기하고 과거로 역주행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잘못이나 본인들의 어떤 메시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 가상의 적과 검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한건국이라고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예. 민국이 아니라 검찰이 대한민국을 뭐 지배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 여선웅 정책관님, 저 당내 일각에서는 네. 이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뭐 조국 신당이라든가 위성 정당들이 막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우려하는 그런 뭐 고민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도부에서 뭐 조국 신당이니 아니면은 다른 신당에 예. 대해서는 사실은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제 관련해서 뭐 그쪽 거기까지 이제 염두해 가지고 독립형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탄희 의원에 이어서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위성 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화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그동안 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왔던 김부겸 전 총리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두관 의원 친명계로 분류됩니다만 김두관 의원도 병립형으로 야합한다면 국민의힘과 야합한다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겠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던졌습니다. 자,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면 뭐 명분이냐 실리냐를 놓고 또 뭐 갑론을박이 이어질 텐데 이 이슈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네. 선거제 관련해서 선거법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제 당론을 이제 뭐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내일이 사실은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첫 회의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 언론에서 본인들의 의사는 밝혔지만 예. 뭐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가 모아지면은 다행일 것 같고요. 뭐 예. 그 결과대로 의원들이 뭐 승복하고 뭐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흥 부대변인. 지금 뭐 김두관 의원이 뭐 병립형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회귀한다면 야합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병립형 주장한 적 없잖아요. 병립형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회귀를 하는 것이지 네, 그 그렇습니다. 이런 야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한 야합은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대한 얘기하기보다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였고 예. 앞으로도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분의 정치를 하는 방식을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해요. 불체포 특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준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이었고 근데 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 예.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인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노무현, 김대중 이 뒤를 잇는 민주당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인지 뭐 사실 그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인 것 같아서 예. 뭐 이 반론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계파 갈등 관련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좀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리더십,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 네, 평소 그 점잖기로 소문난 그 인사가
이 정도 발언이면은 이재명 대표를 뭐 작심하고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친명계로 알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자,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망각한 채 당을 흔들고 있다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를 지냈던 거물급 인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예. 이낙연 대표가 오랜만에 나오셔서 사실은 당에 좋은데 도움이 되는 예. 이야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낙연 대표의 발언 이후로 약간 다시 뭐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뭐 사법 리스크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뭐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조금 비판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약간 승복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작년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분들이 승복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계속 하시면서 예. 사실은 1년이 그렇게 지나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저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뭐 이게 당의 어른으로서 맞는 말씀이신지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그 어제 이낙연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까지 건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을 당연히 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건국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면서 지금의 이재명이 사실상 지고지순하고 예. 문제가 없는데 뭔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 관련해서.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낙연 전 대표 총리 측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사실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 여론을 예.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했고 그다음에 당내 경선에서 불거져나온 문제를 문제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는 뭐 그 흐름을 또 이낙연 대표는 받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수사가 이루어져 왔던 거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을 짚었는데 그 김영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 맞습니다. 예. 뭐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과도한 검찰 수사,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부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예. 뭐 지금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사실은 김기영 대변인과 네.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약간 무도하게 뭐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하고 계속 1년 넘게 거의 뭐 계속 이제 뭐 당대표를 주변을 이렇게 샅샅이 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 뭐 어쨌든 심사 받을 때 실질 예. 심사 받을 때 그때 이제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아니 막 확실한 증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없었네 하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이낙연 대표의 그 발언이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의 뭐 저런 뭐 멘트, 뭐 반응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네. 대해서는 김기흥 부대변인이 좀 반론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게 무죄를 곧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그 밖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영장 판사가 한 내용을 보면요. 일부 사실상 유죄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의 그 절차와 내용을 잘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재판이 또 네.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비명계 의원들은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그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확대하는 안을 두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체제를 공고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그 이낙연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해서 뭐 당이 뭐 쪼개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비명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제 공천 학살 같은 것이 현실화된다면 당내 갈등이 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공천 관련해서는 네. 뭐 선거 앞두고 여야 이제 항상 뭐 그런 갈등이 언제나 있어 왔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제 사실상 뭐 창당을 시사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무총리 하시고 전남지사까지 하시고 당대표까지 대표까지 역임하셨는데 뭐 탈당하고 신당 창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뭐 공천 학살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원외 정치 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도 그 신인들이 현역의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현역 생존율이 9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님들이 컷오프만 안 당하면은 사실상 공천받고 다음번에 국회의원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템 공천 뭐 이번에 이제 룰 바꾸고 뭐 이런 문제들 예. 전혀 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룰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뭐 이제 뭐 이재명 사당화 뭐 그 당대표 이후에도 뭔가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8월에 임기 끝나고 또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은 그 당대표 체제로 아예 그냥 민주당이 바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대선 주자로서 약간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당을 논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금 아주 총선으로 모두가 이제 정신이 없을 때 전당대회 룰까지 지금 와서 왜 바꾸냐 이런 지적은 계속 뭐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비명계가 있는 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우리 선거제 문제도 그렇고 사당화 논란을 어떻게 보면 부추길 만한 그런 행보들을 계속 지금 네.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앞서 좀 안타까운 표현을 썼지만 생존 본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책임을 지고 좀 더 휴식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재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천 계양을로 송영길 전 대표가 겸양의 미덕을 보여서 자기는 서울시장으로 빠지고 선거로 빠지고 그 자리를 했죠. 그 자리는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무혈 입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빠지기 때문에 당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60대 1에서 20대 1로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의 어떤 힘이 3배로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개딸들로 대표되는 권리당원의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원을 따지자면 지금의 개딸도 문제지만 민주당 때 그때 저번 총선 때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그 당시에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새로운 인물이 됐는데 그때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를 해서 예. 금태섭 전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편에 하나의 어떤 공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거죠. 뭔가 강하게 그때 조국 사태 관련해가지고 청문회 때 질문을 좀 세게 비판적으로 하는 바람에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눈밖에 났는데 예. 결국은 그때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은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민주당의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그런 어떤 뭐 무게 중심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것들은 이제까지 되어 왔고 근데 3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선웅 전 정책관님, 방금 전에 이제 인천 계양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원희룡 장관의 그쪽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죠. 예. 뭐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현역 지역에 상대 당이 만약에 자객을 보낸다던가 거물을
투입을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현역이 바로 그냥 공천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인이 거기서 뭐 공천 혁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붙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오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오신다면은 뭐 내년 선거에서 가장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그런 선택을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네.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하위 22.5%, 46곳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상 컷오프, 공천 배제를 권고했습니다. 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 112명 중에서 50여 명을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이 주요 타겟이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홍석준 의원 발언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저희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갈이 혁신의 타켓이 영남 지역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 의원들이 조금 더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 그리고 앞으로 있던 절차 어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자, 김기용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실이 개각을 단행하죠? 그렇게 이르면이기 보도가 때문에 되고 이르면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히 뭐 네,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이제 개각이 네. 이루어질 텐데 지금 국민의힘 총선 준비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그 출마 예정지로 거론되는 곳들이 그 현역 의원들 그 지역구와 좀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미래부터 예단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당무 감사는 필요합니다. 당협위원장이나 현역들이 그 지역구를 당협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그제서야 열심히 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현수막만 달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행사에 뒤늦게 나타나서 예. 행사도 뭐 처음부터 와서 돕고 뭔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기용으로 다니는 당협위원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예. 소위 말해서 당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엄중한 평가를 통해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게 대통령실 사람들을 위해서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알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그다음에 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혁신위에서 경선을 요구했고 그거를 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은 가고 주목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거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가지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 전 정책관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당무감사 결과 좀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그런 의원들의 지역구조차도 누군가가 넘본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좀 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당이 좀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그 야권에서 계속 이제까지 지적해 왔던 어떤 당정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네. 다른 당 이야기지만 이 당무감사 결과 그 일자를 보고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당무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내놨다는 것은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그 조기 총선 체제로 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약간 승부수를 던진 거다. 어떤 승부수냐? 용산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예.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용산에 계신 아니면은 용산이 원하는 인물들이 들어갈 자리는 비워놓을게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예. 근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럴 테니 나 당대표 계속 시켜줘. 약간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국민의힘 최고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예, 예. 그 보궐선거에 지난번 최고위 보궐선거 때는
배지들이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지들이 도전해가지고 김석기 의원이 되셨어요. 그렇게 볼 때는 김기현 체제가 계속 내년까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용산에서는 예. 김기현 대표가 그냥 당대표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공천까지 다 하겠다는 건지, 그걸 두고 김기현 대표의 해석을 두고 서로 이제 그 조금 말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랑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를 좀 결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뭐 이른바 윤심이 뭐 나에게도 있다 이런 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뭐 해석이 약간 분분할 텐데 저는 용산에서 용산 참모들의 해석도 분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김기현 대표가 자리 비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고, 약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 김기현 대표가 우리 말 안 듣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검토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세울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고 어쨌든 얼굴은 뭐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이 체제로 가지 않을까. 사실은 김기현 대표도 본인도 이 대선 출마 욕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총선을 잘 치르고 싶겠죠, 본인 네. 체제로. 그런 측면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이 틈에 타서 나도 같이 김기현도 올라가가지고 이 세 마리의 잠룡으로 예. 이렇게 올라서고 싶은 약간 이 욕심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이 김기현 대표의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을 제3자가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주변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헌신해야 된다. 근데 그게 당사자일 때, 그러니까 저 또한 뭔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도 분명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변화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나는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는 작은 것도 지키고자 하면서 예. 남의 어떤 변화와 쇄신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쇄신을 말하기는 쉬워도 본인한테 그 화살이 날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김기현 네. 대표에 대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해서 혁신이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또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이 한 130여일, 120여일 정도 예. 남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30여일 남아 있는데 지금에서는 혁신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예. 인물에 초점이 가요. 왜냐? 사람 이름 석자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내용은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 혁신의 내용도 권고입니다. 그리고 권고를 최고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공천도 공관위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그에 맞는 그때 어떤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할 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울산 가서 그런 보고를 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그러면 울산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대표도 다선 의원도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당대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한테 있어서 예.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보면 분명히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지 그 타이밍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11월이니까 아직은 좀 너무 이런 감이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감이 네.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예. 사소한 개인적인 연애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큰 틀에서 사고했을 때 국민의힘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체제로 총선 준비를 일단 하겠다. 뭐 네. 이건 확고한 것 같고요. 네. 그 혁신이가 이제 목요일도 이제 혁신안을 네. 좀 센 걸로 이제 기대이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이 뭐 좀 전윤이 고조된다 국회에서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일단 다음 달 공천관리위가 활동을 본격화하면 공천 못 받은 의원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계속 뭐 갈등도 표출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갈등들이
그리고 이준석 신당 이슈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여당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관전한 입장에서. 네, 그 선거제 개편이 약간 첫 번째 변수고요. 예. 왜냐하면 선거제가 만약에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준석 신당이나 제3지대 신당은 뭐 내년 총선에서 약간 이제 뭐 존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선거제가 가장 첫 번째 변수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무감사 결과 이거를 명단이 이제 뭐 사실은 뭐 계속 뭐 썰로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명단이 뭐 약간 공개되는 시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예. 그 명단을 여당이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준하는 수준의 뭔가 이 좀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영남권의 물갈이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면 그 의원들 반발도 뭐 되게 거세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부대변인도 짧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저는 사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패널로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예. 지금 사실 오래간만에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고요. 당내에서는 그 주말에 그 대구에 간 것도 네. 뭐 크게 뭐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해석도 딱 있더라고요. 고정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쇄신의 움직임이 없을 때 제3지대의 공간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 선거를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계속 변화의 어떤 몸짓, 움직임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혁신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가 돼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되다가 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민주당의 혁신안은 지금 제가 남는 거는 이 혁신의 내용이 아니라 노인 폄하 발언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그 소위 말해서 옥동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저는 좀 무르익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양당 다 모두 무르익으면 혁신 경쟁도 또 치열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